조선의 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불과 2달 만이었습니다. 8년간의 인질 생활을 견디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인조는 세자의 병상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선이 인조의 후궁 귀인 조씨에게도 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궁녀 출신으로 시작해 왕의 총애를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미천한 신분에서 일어나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그녀였습니다. 세자가 죽자 결과적으로 그녀의 아들이 왕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조정은 속삭였습니다. 독살 의혹이 거론되었다는 견해가 있었으며 일부 기록과 후대 서술에서는 조씨의 영향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대신들은 두려움에 떨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악녀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 세자를 독살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인조가 왕위에 오른 격동의 시절이었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는 불안한 왕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궁녀가 창덕궁 내전의 긴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씨, 미천한 신분으로 궁궐에 들어온 궁녀였습니다. 양반가의 딸도 아니요, 평범한 농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가계는 기록이 부족하나 후대 기록에 따르면 신분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허나 그녀의 눈빛만은 다른 궁녀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녀를 두고 야망을 지녔다는 평가가 후대 기록과 해석에서 언급됩니다. 조 씨는 궁녀로 입궐한 이후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잡담을 나누는 시간에도 그녀는 달랐습니다. 왕의 동선을 살피고 왕이 선호하는 것들을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왕의 눈에 들기 위해 매일 밤 단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잠든 시간에도 거울 앞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머리 모양은 어떻게 해야 더 아름다워 보일지 연구했습니다. 목소리도 연습했습니다. 부드럽고 차분하게 들리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조의 눈에 띄게 된 것은 한 여름밤의 일이었습니다. 왕이 더위를 피해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인조의 눈에 들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전해집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냐? 왕이 지나가던 그녀를 불러 세우며 물었습니다. 조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조 씨라 하옵니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차분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흐르는 듯한 청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조는 그녀의 자태와 목소리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달빛 아래 조 씨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왕은 자신도 모르게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 씨는 왕의 후궁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낱 궁녀에서 왕의 여인으로 신분이 급격히 상승한 것입니다. 이는 1630년대 초반 인조 제위 10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조 씨는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궁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밤마다 왕의 처소로 불려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시샘하고 질투했으나 조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처신했습니다. 그리고 1632년 그녀는 첫 번째 아들 숭성군을 낳았습니다. 왕자를 낳은 날 조 씨는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도 왕실의 중요한 일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낙선군과 딸인 효명옹주를 낳았습니다. 후궁으로서 그녀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3명의 아들을 둔 후궁, 왕실에서 그녀의 위치는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궁궐에는 이미 확고한 주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열왕후 한씨, 인조의 정비이자 왕실의 어머니였습니다. 왕후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두 왕자를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특히 소현세자는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세자였습니다. 조 씨는 아무리 총애를 받아도 왕후의 그늘 아래 머물러야 했습니다. 왕후가 계시는 한자씨는 결코 궁궐의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허나 1635년 겨울 궁궐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열 왕후가 산후병의 여파로 32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며 온 궁궐이 슬픔에 잠겼으나 조씨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슬픔을 표했지만 내심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궁궐의 권력 중심에 거대한 공백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인열 왕후 승하 이후 궁중 권력 구도 변화 속에서 조씨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기록과 평가가 전해집니다. 왕의 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일상을 살피며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슬픔에 잠긴 왕을 위로하며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1636년 겨울 조선을 뒤흔드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 한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40여 일간 포위당한 채 버텼습니다. 결국 이듬해 초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세자빈 강씨와 두 어린 원손까지 함께 떠나야 했습니다. 조선 전체가 치욕과 슬픔의 늪속에 깊이 잠겨들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차갑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왔습니다. 이 시기를 두고 조씨가 유리한 국면으로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후대에 전해지지만 그녀의 실제 심리 상태는 기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자가 멀리 떠나자 그녀의 아들들이 한층 더 빛나 보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순간이었습니다. 조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 과연 세자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설령 돌아온다 해도 조선은 변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끌려간 지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1645년 정월 마침내 세자가 한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정은 기쁨에 들떴으나 귀인 조씨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세자가 없는 궁궐에서 그녀의 권력은 날로 커져왔습니다. 인조는 늙어가고 있었고 조씨는 왕의 곁을 지키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왕의 식사부터 잠자리까지 모든 것을 그녀가 챙겼습니다. 조정의 대신들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조씨를 통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숭선군은 이미 왕의 총애를 받는 어린 왕자로 자라 있었습니다. 영특하고 총명하여 많은 이들의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씨는 은밀히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왕세 손들은 멀리 청나라에 있고 세자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현세자의 귀국은 그 모든 꿈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2월 소현세자가 마침내 창덕궁에 도착했습니다. 8년 만에 고국의 땅을 밟은 세자였습니다. 그러나 궁궐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환영 행사는 간소했고 축하하는 이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세자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랭한 눈빛으로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8년 만이로구나. 왕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소현세자는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 돌아왔사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8년을 기다려 마침내 만난 아버지가 이토록 차갑게 대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허나 인조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물러가라. 피곤하니 쉬도록 하여라. 세자는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정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문물 수용 태도를 두고 조정 내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양 신부들과 교류하고 천주교 서적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청나라 의복을 즐겨 입고 청나라 말을 사용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세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조정 내에서 제기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후대 기록에서는 귀인 조씨가 인조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서술도 전해집니다만 이를 사료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 청나라의 문물에 너무 깊이 빠지셨다 하옵니다. 조씨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왕실을 염려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인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절대 잊을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찢던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조씨는 계속해서 왕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세자빈마마께서도 청나라 의복을 즐겨 입으신다 하옵니다.
원손들도 청나라 말을 한다 들었사옵니다. 인조의 불신은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소현세자는 아버지와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날로 차가워졌습니다. 대신들도 세자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귀국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궁궐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세자는 밤마다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8년을 기다려 돌아온 고향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세자빈 강씨도 궁궐에서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하,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사옵니다. 세자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현세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씨는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자와 왕 사이의 골이 깊어질수록 자신에게 유리했습니다. 궁궐에는 보이지 않는 음모가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음모의 중심에는 귀인 조씨가 있었습니다. 1645년 4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궁궐을 뒤흔들었습니다. 소현세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석에 누운 것입니다. 귀국한 지 불과 2달 남짓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33세 한창 나이였으나 세자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달려왔으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세자의 시신은 온몸이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에서 모두 피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세자 저하, 정신을 차리셔야 하옵니다. 어이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동궁을 가득 채웠습니다. 온갖 약을 다 써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자의 얼굴은 날로 창백해져 갔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밤낮으로 세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세자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하, 제발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세자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어린 원손들도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세자의 병상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왕은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의 병세가 위중하다 하옵니다. 인조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짐이 알고 있노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왕은 세자의 병상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다 해도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외면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귀인 조씨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 청나라에서 이상한 병을 얻어온 게 아니겠사옵니까? 왕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조씨는 계속해서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청나라의 사악한 기운이 세자 저하를 병들게 한 것이옵니다. 인조는 조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월 26일 결국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소현세자가 33세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조선의 세자가 귀국한 지 단 70여 일 만의 죽음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어찌 그리 갑작스레. 신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독살 가능성이 거론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직접적 증거는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학질로 돌아가셨다 하나 누가 믿겠는가.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냐. 청나라에서 8년을 버텨낸 분이 단 2달 만에 병들어 죽다니. 모든 시선은 귀인 조씨를 향했습니다. 세자가 죽자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그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들들이 왕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통곡하며 세자의 시신을 붙잡았습니다. 저하, 어찌 소첩을 두고 가시나이까? 그녀의 울음소리가 궁궐을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원손들도 아버지의 시신 곁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온 궁궐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조는 세자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왕세손, 즉 소현세자의 장남을 다음 세자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조선의 법도를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정통성에 따르면 왕세손이 다음 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전하,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대신들이 간언했으나 인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왕세손은 아직 어리다. 복림대군이 세자가 되어야 한다. 인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인 조씨는 홀로 처소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원하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죽었고 그의 아들들은 왕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일부 후대 서술에서는 조씨가 자신의 아들들의 입지를 의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와 같은 구체적 의도나 계획은 사료로 확인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림대군은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궁궐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중심에는 욕망과 음모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649년 인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27년 만에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복림대군이 조선의 17번째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가 바로 효종이었습니다. 귀인 조씨는 새 왕의 즉위를 지켜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효종은 소현세자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형의 죽음에 깊은 의혹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효종은 조씨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종이 즉위하자마자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인 조씨를 조사하라. 왕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조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귀인 조씨는 처소에 갇혀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렸던 권력과 영화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때 궁궐을 호령하던 여인이 이제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효종은 가차없이 조씨 일가를 압박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 그대들이 연루되지 않았다 할 수 있는가? 대신들이 귀인 조씨를 추궁했습니다. 조씨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 해석 속에서 조씨가 의혹의 중심에 놓였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나 이를 직접적 범죄 연루로 단정할 사료는 부족합니다. 그녀의 아들 숭선군과 낙선군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때 왕자로 대접받던 그들도 이제 의심받는 처지였습니다. 어마마마,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사옵니다. 아들들이 울부짖었으나 조씨는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들들까지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효종은 세자빈 강씨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형님의 죽음, 어찌 생각하시옵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강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소첩은 다만 너무도 갑작스러웠사옵니다. 전하께서 병상을 찾지 않으신 것도 이상했고 세자저하께서 돌아가신 후 장례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효종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귀인 조씨에 대한 처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651년 조씨의 아들 숭선군이 역모죄로 고발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고발이었으나 효종은 즉각 조사를 명했습니다. 숭선군 역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소씨는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숭선군은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귀인 조씨는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를 벌하시옵소서. 아들들은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그녀는 대전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애원했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허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씨가 누렸던 모든 영화는 끝났습니다. 궁궐에서 그녀를 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은 이제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소에 홀로 갇혀 지내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궁녀들도 그녀를 피했습니다. 조씨는 홀로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살려달라는 조씨의 애원은 외면받았습니다. 결국 1651년 12월 귀인 조씨는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식들을 살려달라는 조씨의 애원은 외면받았습니다. 결국 효종 2년인 1651년 12월 귀인 조씨는 사약을 받고 비참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처소에 갇힌 귀인 조씨는 홀로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먼 옛날 자신이 궁녀로 처음 궁궐에 들어오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나 하며 살 운명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고 그녀는 막내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궁궐로 들어보냈던 것입니다. 허나 조씨는 그런 삶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처럼 평생 궁궐에서 늙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화려함을 보며 마음속 깊이 욕망이 싹 텄습니다. 언젠가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후궁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왕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조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눈에 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밤낮으로 아름다움을 가꾸고 말씨를 연습했습니다. 왕이 좋아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왕의 마음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드디어 후궁의 자리에 오르던 날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이제 나도 왕실의 일원이 되었구나. 그날 밤 조씨는 거울 앞에서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아름다운 비녀를 꽂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천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첫 아들 숭성군을 낳던 날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왕자를 낳았다는 사실에 조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도 미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낙선군과 낙창군까지 나오며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3명의 왕자를 둔 후궁, 궁궐에서 그녀를 함부로 대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허나 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열 왕후와 소현세자, 그들이 존재하는 한 자신은 그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왕후를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세자인 한 자신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인열 왕후가 세상을 떠난 날 조씨는 슬픔보다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왕의 곁을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왕후 자리는 비어있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으로 소현세자가 청나라로 끌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자가 없는 궁궐에서 조씨는 권력을 키웠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왕의 곁을 독차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소현세자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세자만 사라진다면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조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자의 죽음 이후 정말로 자신이 원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자는 죽었고 왕세 손들은 밀려났습니다. 허나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이 결국 자신과 아들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조씨는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천한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꿀 권리가 있었습니다. 허나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심도 인간다움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고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죄책감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조씨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조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더 복잡한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 과연 귀인 조씨 혼자만의 음모였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놀라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기 전 인조는 단 한 번도 병상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버지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조정의 신하들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세자저하를 찾지 않으시나이까? 대신들이 조심스럽게 간언했으나 인조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자가 죽은 직후 인조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자의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도록 명했습니다. 세자의 장례는 보통 왕자의 장례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세손 대신 복림대군을 즉각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는 법도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적장자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 것이 조선의 법도였습니다. 마치 세자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인조 자신이 소현세자를 제거하고 싶어 했다고 말입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은 인조는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굴욕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왕으로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청나라에 끌려갔던 세자가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인 것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학문을 배웠습니다. 천주교 서적을 가지고 돌아왔고 조선의 개혁을 꿈꿨습니다. 세자는 청나라를 적이 아닌 배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허나 인조에게 이는 배신으로 보였습니다. 내 아들이 오랑캐의 것을 좋아한다. 인조는 세자를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세자를 볼 때마다 삼전도의 굴욕이 떠올랐습니다. 귀인 조씨는 이 틈을 교묘히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직접 독을 탄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증거는 없었고 실록에도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녀는 왕의 귀에 끊임없이 세자를 헐뜯는 말을 흘렸습니다. 인조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하며 세자를 고립시켰습니다. 세자가 청나라를 좋아한다고 왕실을 배신할지 모른다고 속삭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자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살인자였을까요? 독을 직접 탄 사람일까요? 아니면 차갑게 외면한 아버지일까요? 혹은 음모를 꾸민 후궁일까요? 진실은 그 모두가 공범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조의 병적인 의심, 귀인 조씨의 야망, 조정의 침묵이 세자를 죽였습니다. 일부 해석에서는 인조의 강한 불신이 세자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하며 귀인 조씨가 그 국면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확정된 사실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조정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전해지지만 실제 인식과 결정 과정 전반은 기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역사는 귀인 조씨만을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허나 그 이면에는 더 큰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아버지, 야망의 눈먼 후궁, 침묵하는 신하들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1653년 효종 제위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귀인 조씨의 아들 숭선군에게 영모죄가 씌워졌습니다. 근거 없는 고발이었으나 효종은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숭선군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라. 왕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한때 왕자로 대접받던 숭선군은 죄인이 되어 끌려갔습니다. 26살의 청년이었으나 이미 늙은이처럼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귀인 조씨는 아들이 멀리 유배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욕망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아들은 무죄했으나 어미의 죄로 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효종은 소현세자빈 강씨에게도 가혹했습니다. 세자빈과 그녀의 아들들을 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왕세손들은 서인으로 강등되어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평민의 집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적장자의 아들들이 왕위 계승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뜻을 거스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조씨가 떠난 후에도 왕실의 비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배된 그녀의 자식들은 고단한 삶을 이어갔고 소현세자의 남은 자손들 역시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미 1651년에 사약을 받고 떠난 그녀였기에 실록에는 그녀의 죽음이 단죄의 결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인 조씨를 사사하였다. 실록에 따르면 그녀는 끝까지 죄를 자백하지 않았으나 저주 사건의 책임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비참한 최후였으며 권력의 정점에 섰던 여인은 그렇게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조씨가 죽은 뒤에도 그녀의 아들들은 계속 고통받았습니다. 숭선군은 제주도에서 평생을 유배살이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인조가 총애했던 왕자는 외딴 섬에서 늙어갔습니다. 낙선군과 그 일가도 궁궐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조씨의 자녀들 모두 불행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들들 역시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장남 석철은 제주도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차남 성리는 강화도에서 사사되었습니다. 삼남 석견만이 겨우 살아남았으나 평생 서인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소현세자의 대는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귀인 조씨를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소현세자를 독살한 후궁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허나 진실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인조의 의심, 조씨의 야망, 조정의 침묵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후대 해석에서는 귀인 조 씨의 행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많지만 구체적 행위의 경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권력을 위해 양심을 버렸고 세자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허나 그녀 혼자만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해석에서는 인조의 불신, 귀인 조 씨의 위치, 조정의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관점이 제기되지만 이는 역사 해석의 한 시각으로 제시될 뿐 사실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효종은 형의 복수를 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귀인 조 씨는 악녀로 낙인 찍혔습니다. 허나 그 이면의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누가 진짜 세자를 죽였는지 그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권력을 향한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파멸시켰는지만 남았습니다. 귀인 조 씨가 죽은 지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724년 조선의 21번째 왕 영조가 즉위했습니다. 영조는 소현세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세자의 묘를 살펴보게 했고 자손들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소현세자의 직계는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살아남은 자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조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왕의 억울함을 이제야 풀어드리니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왕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조는 소현세자의 묘역을 정비하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뒤늦게나마 역사의 빚을 갚으려 한 것입니다. 허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귀인 조 씨에 대한 평가는 후대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녀를 명백히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여한 후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사와 민간 전설에서도 그녀는 음모의 주인공으로 그려졌습니다. 독을 탄 악녀, 권력욕에 눈먼 여인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혀를 찼습니다. 허나 현대 역사학자들은 좀 더 복잡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귀인 조 씨 혼자만의 음모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조의 병적인 의심과 세자에 대한 적대감이 먼저 있었습니다. 조 씨는 그 틈을 교묘히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인조가 세자를 사랑했다면 조 씨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녀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으로 양심을 버렸고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 대가로 그녀 자신과 자식들도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진리입니다. 작은 욕망이 걷잡을 수 없는 욕심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귀인 조 씨는 처음부터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미천한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평범한 소망이었습니다. 허나 권력의 맛을 본 순간 그녀는 변해버렸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욕망이 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니 더 높은 계단이 보였고 끝없이 올라가려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편에서 기록됩니다. 귀인 조 씨는 악녀로 낙인 찍혔지만 진짜 공범은 누구였을까요? 아들을 의심하고 외면한 아버지 인조도 책임이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한 조정 대신들도 공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한 여인에게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권력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소현세자의 무덤은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허나 그의 억울한 죽음은 여전히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묘역은 한적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귀인 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파멸에 이른다는 교훈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진리입니다. 한때 권력을 누렸던 이들도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귀인 조 씨의 삶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권력욕, 야망, 질투가 얼마나 많은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을 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귀인 조 씨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극적 구성을 위해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